안녕하세요. 네, 세계사로 다시 온라인으로 만났네요.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시험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궁금한 게 있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대단히 잘 보셨어요. 잘 보셨고 제가 정말 직구만 던졌던데 많이들 이렇게 공부를 했다면 조금은 쉬워서 오히려 너무 쉬운 게 아니냐라는 불만을 제가 받기도 하였지만 저는 만족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한 것을 맞췄다라는 것, 어쨌든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너무 주변 친구가 잘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본인이 잘 본 거면 그것으로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100점이 10명이 좀 넘어요. 14명 정도. 정말 굉장한, 아마 이번 중간고사에서 가장 많은 100점을 만들어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인원이 한 91명 정도 돼요. 그래서 한 4명 정도가 1등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적에 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어쨌든 뭐 9등급 평가라고 한다면 그 1등급부터 9등급의 어떤 분포는 우리가 요 정규 분포의 분포로 우리가 통상 짜여져 있는 거죠. 1등급부터 2등급, 3, 4등, 5등급이 이제 높은 비율을 가지고 다시 뒷등급이 좀 작아지는 형태가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요번에 그 세계사의 시험 성적의 분포는 이 정규 분포를 그대로 반대로 만들어 놓으면 평균이 60점 후반, 60점 중반 정도 됩니다. 여기가 평균이고 평균에 가장 많이 몰려 있어야 되는데 사실 평균 점수가 거의 없어요. 아주 잘 본 아이가 많습니다. 여기 지금 100점뿐 아니라 90점대도 상당히 많아요. 여기 상당히 많고 그리고 오히려 못 본 친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손을 놨거나 막판에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가 비어 있어요. 지금 여기 절대 비어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특징을 말하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원했다기보단 적어도 여기에서의 성공, 아이들이 중간고사에서 손을 놓는 일은 없도록 하자. 공부했다면 공부한 대로 맞게 하자. 자, 이 친구들이 이제 다음에 아마도 1등급부터 해서 아마 뭐 3등급, 뭐 4등급까지 뭐 이렇게 대체로 나눠 먹을 요량일 텐데 기말고사는 요거보다는 조금 어렵게 나오겠죠. 조금 어렵게 다 어렵게 만들진 않고 대체로 주는 문제를 뭐 한 7, 80% 만들고 나머지 한 대여섯 문제를 조금 난이도 있게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적어도 마지막까지 좀 긴장감을 가지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조금 요번에 못 봤다는 요 친구들에게도 지금 희망이 있어요. 왜 희망이 있냐? 여기가 비었다고. 여기가 비었어요. 여러분 조금만 노력하면 중간 정도로 확 하고 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두 개의 싸움이 아마 진행될 것 같아요. 그 힘겨운 그 싸움이겠지만 다 희망이 없는 게 아니다. 그 희망을 보면서 중간고사 이후 기말고사까지 여러분의 세계사가 의미 있게 채워지기를 좀 부탁드리고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너무 쉬었다고 원망치 마시고 내가 노력한 만큼 잘 봤구나라는 그런 만족감 속에 두 번째 라운드 우리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어디까지 배웠냐면 신학로 개척까지 배웠어요. 자, 신학로 개척을 끝으로 해서 사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일종의 3단계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 3단계 이행 과정을 다 봤습니다.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종교개혁, 그리고 세계적으로 문이 넓어지는 신학로 개척,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르네상스, 그렇죠? 인식의 전환, 르네상스, 이 세 가지를 봤고, 자, 이제는 그 모든 힘이 신이 주관하고 교황이 주관하던 시대에서 이제 왕이 주관하는 시대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절대왕정의 시대를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근대의 주도권을 지는 주인공이 주변했어요. 교황이 아니라 이제 왕이 주도하게 됩니다. 자, 북유도 37페이지 절대왕정입니다. 자, 1번에 보면 서유럽의 절대왕정이라고 하는 서유럽의 절대왕정. 서유럽이라는 공간을 좀 알고 계세요. 절대왕정은
동유럽도 있지만 서유럽도 있어요. 서유럽과 동유럽을 구분해서 배웁니다. 지금 먼저 서유럽을 배우는 거예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을 테니 그걸 비교하면서 이제 결국 배우게 될 겁니다. 절대왕정이란 무엇이냐? 절대적이다. absolute. 정말 강력한 이란 뜻이죠. 왕이 그냥 왕이 아니고 아주 강력한 군주가 출현한다. 그래서 여기 출현하는 이제 절대군주를 보게 되면 그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정말 그 나라 사람이라면 그 왕을 모르면 간첩이라고 말하는, 우리나라 사람 세종 모르면 간첩이죠. 동일합니다. 각 나라에 한 명의 군주들을 배워 나갈 텐데 그 군주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위대한 군주, 아주 절대적인 군주가 이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오늘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서유럽 먼저 보겠다라는 것이고, 자, 지금 이 표는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죠.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하나의 툴이 될 텐데, 자, 거기 시작 보면 서유럽의 절대왕정은 16, 17세기다. 여러분 이것도 약간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학노개척으로 연도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콜럼버스의 1492년이라 그랬죠. 1492년이면 15세기가 거의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신학노개척은 16세기죠. 16세기. 바로 그 신학노개척이 막 번성하면서 유럽이 그냥 번영하던 그 시대에 그 번영을 독점했던 사람이 바로 서유럽의 절대군주였던 거죠. 절대군주. 바로 고스타트, 그 신학노개척의 그 부를 향유했던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경은 몰락하는 봉건 귀족과 성장하는 시민의 힘이 균형을 이루었다. 자, 그렇죠. 자, 우리가 예전 도표로 봤듯이 봉건 귀족은 중세의 주인공이었지만 지금 이제 십자군 전쟁 이후에 쇠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떠오르고 있는 중세 십자군 전쟁 이후에 중세 도시로부터 해서 떠오르는 이 시민들, 상공인들, 요 사람들이 이제 떠오르고 있죠. 이게 서로 묘하게 교착점을 이루면서 균형을 이루는, 이 균형점 위에 누가 이긴다 진다 하는 그 균형, 말할 수 없는 그 시기 그 균형선을 잡고 떠올랐던 게 바로 군주였던 거죠. 이게 소위 말하면 이제 무게중심을 쥐고 있는 자. 여기서 패만 잘 돌리면 얘네들을 다 제압하면서 군주가 떠오르는 거죠. 그 패를 주도했던 게 바로 절대군주입니다. 절대 왕권의 개념을 좀 볼까요? 개념 보면 강력한 군주는 관료와 상비군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시민층의 재정적 지원을 받았고 왕은 시민들의 상공업 지원을 하였다. 그것을 중상주의라 한다. 자, 이 이야기는 조금 드렸단 봐요. 자, 절대군주는 봉건귀족이 지방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한 중에 하나인 보립권, 우리 자신의 영주, 장원에 대해서 스스로 행사하던 재판권과 징세권, 바로 이 두 가지 행위를 통해서 지방분권을 하던 봉건귀족의 보립권을 회수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중앙에서 재판과 징세, 세금을 거두게 되면 행정조직이 필요하죠. 그 행정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하들을 운영합니다. 그게 바로 관료제죠, 관료제. 그래서 각 부서들을 만들고 정부기구 같은 걸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봉건 귀족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얻었던 군사적인 그러한 지원을 이제 상시적인, 상비가 뭐예요? 항상 존재하는 이죠. 항상 준비된 군대로 변형시켜서 자신의 직할 군대를 둡니다. 그래서 자신의 관료와 자신의 직할 군대, 그걸 누가 주고 있는 거예요? 중앙에 왕이 주고 있죠. 이제 더 이상 지방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료제와 상비군을 바탕으로 절대군주가 확연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 관료나 상비군을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돈을 누구에게 땡긴다? 돈 많은 시민들, 바로 그 당시 중세 도시에서 돈 벌던 부르주아, 이 시민들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한다. 자, 이런 차원이죠. 자, 그러면 시민에게 재정적 지원도 받고 뭐 인적 지원도 받죠. 여기로 많이 이제 시민들이 또 진출합니다. 그러면 왕 입장에서도 시민의 지원을 받았으니 뭘 대가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가가 바로 무역의 독점권이에요. 그래, 네가 상업을 해서 돈 벌었으니 내가 니네 상업을 보호해줄게. 나 힘 세거든 라고 힘을 실어줍니다. 이 상업에 대해서 강력한 힘을 실어줘요. 왜? 지금 상업의 시대 아닙니까? 신학노 개척으로부터 번성하는 상업을 주도했던 애들이 얘들이고 그 돈 가지고 나를 도와주니 나도 그 너희의 상업을 지원해준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중상주의라고 합니다. 조금 이따 중상주의는 다시 배우게 될 텐데 기본 툴을 우리가 지금 살폈어요. 이 툴에서
지금 안 배운 것은, 지금 새로 배우는 것은 뭐냐? 그래서 강력한 절대군주는 관료제와 상비군을 축으로 삼지만 이념적으로는 왕권 신설을, 경제적으로는 중상주의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중상주의는 아까 말했듯이 중요하게 생각한다. 무엇을? 상업을 중히 여긴다. 누가 하는? 시민들. 내가 힘을 실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왕권 신설은 뭐 좀 이따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 이야기 이제 마저 볼까요? 자, 강력한 군주는 관료와 상비군을 운영하였고, 이걸 운영할 적에 시민들의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 그러한 시민들의 재정적 지원의 대가로서 왕은 시민들의 상공업을 지원하였다. 왕은 곧 국가죠. 국가가 직접 상업을 지원하는 것, 중상주의라고 해요. 조금 이따 다시 배울 겁니다. 자, 그 밑줄은 뭐라고 나왔어요? 중세 운영되던 신분제 의회가 약화됩니다. 그렇죠. 더 이상 신분 질서가 아니고 누가? 왕이 이걸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왕이. 자, 봉건 귀족도 관료제의 일부 편입하기도 하면서 국왕에 충성하는, 이제 더 이상 독자성을 주장하지 않더라. 뭐 이런 얘기가 부가적으로 딸렸네요. 밑에 이제 중상주의와 왕권 시설을 따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상주의 옆에다가 중상주의는 우선 국가가 개입하는 거예요. 여기서 국가는 뭡니까? 왕이죠. 왕이 직접 개입해서 상업에 지원해준다. 국가 개입이란 뜻입니다. 국가 개입 밑에다가 필기를 하나 해두세요. 뭐라고 하냐? 반대말. 상업을 국가가 주도한다라는 중상주의의 반대말이 뭐냐? 그게 바로 자유경쟁이죠. 자유경쟁은 뭡니까? 자유경쟁 혹은 자유방임. 요게 이제 이후에 등장하는 뭡니까? 우리 그 국부론에 보이지 않는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은 자유경쟁, 시민들이 자유경쟁 아닌가 알고 국가가 주도해 나가는 관영, 국가가 주도해 나가는 거죠. 얘네들이 국가로의 힘으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 경쟁하는 소위 말하면 자본주의 체제가 아니고, 자본주의 바로 직전 체제는 국가가 개입하는 상업 형태인 거죠. 국가 개입하는. 요게 이제 끝나면 자유경쟁으로 넘어가고 완전한 자본주의로 넘어간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자유경쟁이 국가 개입의 반대말이에요. 자, 중상주의는 중금주의라고도 한다. 여기서 금자는 뭐냐면 골드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머니라는 뜻입니다. 머니. 그러니까 머니를 중시 여긴다. 돈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돈이 중요하다. 중상주의, 상업을 중시한다라는 뭐라면 곧 돈이 중요하다. 국가 입장에서 돈이 중요하다라는 건 뭐냐면 돈을 국가가 많이 가진다라는 뜻이죠. 그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중금주의는 국가의 부가 금과 은일 텐데 그 은을 많이 보유한다. 많이 보유한다는 건 뭐야? 화폐를, 돈을 많이 보유한다, 중히 여긴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중상주의의 결과적인 목적은 뭐냐? 국가가 더 많은 돈을 확보하는 겁니다. 더 많은 화폐를 확보한다. 그래서 중상주의는 중금주의랑 통한다라는 말이에요. 통한다. 자, 중금주의의 바탕을 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밑에 거 배우기 전에 생각해 봅시다. 우리 생각하면 다 이해가 돼요. 자, 중상주의 상업을 중시한다는 건 결국 국가에 더 많은 돈을 보유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더 많은 돈을 보유하려면 수출을 더 많이 해야 될까요? 적게 해야 될까요? 수출은 돈 버는 일 아닙니까? 그럼 국가는 더 많이 수출을 장려해야 될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럼 수출을 장려하려면 수출을 만들어내는 상품, 국내 산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강력하게 키워내야겠죠. 국내 산업을 더 강력하게 키워내서 더 많은 수출을 하게끔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돈을 벌 수 있겠죠. 국가는 더 많은 돈을 보유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수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입은 줄여야겠죠. 왜? 수입은 돈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입은 최대한 줄여나간다. 이런 것이고, 수입품에 대해서 여러분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 하나 있죠. 그게 뭐죠? 관세라고 해요. 관세 왜 매깁니까? 관세.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매기는 거죠. 여러분 중국쌀에 관세가 많이 부과됩니다. 왜 관세를 부과해요? 중국쌀이 너무 저가로 들어오니까 중국쌀이 그대로 들어와 버리면 우리 국내의 쌀 산업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세게 부과하는 건 수입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한다? 이것도 중상주의와 맥락이 갖는 거죠. 이어지는 겁니다. 식민지를 얻는다. 식민지를 얻으면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은을 퍼올 테니까. 그러니까 자원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식민지 획득도 중상주의와 맥이 닿는다. 지금 그 얘기 써
놓은 거예요. 거기 보세요. 결국 국가의 부가 얼마나 많이 운영되냐, 많이 가질 수 있냐에 첫 번째, 국내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그렇죠. 육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완성품의 수출품을 계속 장려해야죠. 왜? 그러니까 돈을 벌죠. 원료 수출은 금치. 왜냐하면 그 원료가 나가버리면 딴 나라가 생품을 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료 수출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써야 됩니다. 딴 나라 주면 안 되고. 식민지도 획득해야겠죠. 이건 돈 버는 일, 돈 버는 일. 밑에는 이제 돈이 나가는 걸 막는 거죠. 수입은 억제하고 그리고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과감히 부과하는 거. 그걸 보여주는 게 여기 있는 그림입니다. 교과서 그림이고 교과서 텍스트예요. 자, 여기 이제 중상주의를 보여주는 건데, 자, 밖에 있는 완성품의 수입은 금지하거나 억제하는 거죠. 그래야지 돈이 안 나가죠. 자, 그리고 원료 수출은 밖으로 나가게 우리가 그래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공장의 건설, 이게 이제 국내 산업의 육성이죠. 그래갖고 뭐 합니까? 내다 팔아야죠. 많이 팔아야 됩니다. 식민지는 많이 획득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자국 선박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고. 그냥 중상주의가 여러분에게 이해 차원에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이 내용입니다. 자, 저 기억이 빈칸이 아마 중상주의가 될 텐데 교과서에 나온 거예요. 모든 공업을, 심지어 사치품 공업조차도 다시 살리거나 새로워진다. 여기서 모든 공업은 국내 공업 말하는 거예요. 국내 산업. 관세는 관련해서 보호무역 제도를 확립해야 된다. 국내 산업은 살려야 되고 관세는 부과해야 되고, 이게 뭐예요? 국가가 개입한다라는 것이고, 그게 바로 중상주의죠. 생산지와 상인을 수공업 길드를 편입시키고 백성의 해를 끼치는 국가 재정 적자를 줄여야 된다. 자, 재정의 적자를 줄여야 된다라는 건 뭡니까? 국부를 늘리겠다는 말이죠. 국산품의 해상 운송을 프랑스가 다시 막고, 자, 해상 운송도 남의 나라 거 써서 국무 나가게 하지 말고 택배 회사도 우리 거 쓰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식민지를 발전시킨다? 이것도 중상주의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다 중상주의에 해당된다. 이 중상주의의 이러한 몇 가지 키워드도 있지만, 여기 텍스트의 중상주의를 가장 지시하는 말은 뭐냐면 말이죠. 바로 이 꼴베르예요, 꼴베르. 꼴베르가 재상 마자랑에게 보낸 편지예요. 꼴베르가 오늘 배우게 될 프랑스의 절대군주, 가장 클라이막스 절대군주 루이 14세의 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상주의를 가장 전형적으로 펼친 사람은 바로 꼴베르. 이따가 나올 겁니다, 꼴베르. 그래서 중상주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꼴베리즘이라고 돼요, 꼴베리즘. 그러니까 꼴베리즘은 곧 중상주의. 꼴베르가 한 행위는 중상주의의 전형. 그래서 이 꼴베르가 말한 것 중상주의일 수밖에 없고, 내용을 읽어보니 중상주의고, 그림을 보니 중상주의고. 바로 이 중상주의는 중금주의를 근본으로 하고, 그리고 절대왕정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개입의 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왕권신수설이에요. 왕권신수설은 저게 한자로 나왔듯이 왕권은 신이 준 거다. 신이 준 거다. 왕권은 신이 준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세 때는 뭐야? 신이 누구에게? 교황에게 그 권한을 줬는데 이제 그 시대 저물었다는 거예요. 지금 떠오른 왕은 이전의 교황과 같이 신을 대리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냥 세속군주가 아니고 신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천자 같은 개념이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왕즉불, 내가 부처다, 이런 말이랑 동일한 겁니다. 예전 교황을 외쳤던 바로 그 종교적 권위를 이제 왕이 갖는다, 이런 거죠. 읽어볼까요? 권력은 신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신은 국왕을 그의 사자로 만들어서 국왕을 통해 백성을 지배한다. 당시 중세적 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용어들이 쓰인 겁니다. 신이 국왕을 지명하고 국왕을 통해서 통치한다. 그럼 신은 국왕의 권한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신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신으로부터 부여받는다. 왕권 신수설이. 이 신을 대리하는 국왕의 권한에 대들면 누구에게 대드는 거예요? 신에게 대드는 거예요. 국왕을 지지하면 정통이요, 국왕을 신의 명령을 거부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논리상. 그렇게 신성불가침의 권한을 가지는, 그게 바로 왕권신수설이고, 이 당시 군주가 절대적인 군주로 떠오를 수 있는 어떤 이념적 기반이 바로 이 왕권신수설이죠. 뭐 나머지 것은 뭐 그래요. 그래서 국왕에 복종해라 하는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오고 있죠. 자, 왕권신설과 중상주의, 이 두 개의 축을 가지고 물리적으로는 관료제와 상비군을 가지고 왕권이 이전과 그 이후와 비견할 수 없는 절대성을 가졌다. 그게 바로 절대왕정이다. 자, 요런 개념 가지고 이제 서유럽의 몇 명의 군주를 좀 살필 거예요. 자, 이 군주들이 방금 배운 내용들을
공통점 삼아서 그러한 매뉴얼을 통해서 이제 운영해 나가겠죠. 자, 보겠습니다. 이 군주들 다 중요해요. 시험에 뭐 몇 번이나 나왔었던 개념이죠. 자, 국가별 절대 왕정의 국가. 여기서 국가별은 서유럽이 되겠죠. 아직 동유럽 아닙니다. 자, 1번.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 우리 펠리페 2세 한번 봤어요. 언제 봤냐면 오스만 투르크가 결국은 유럽을 제패하고 나서 지중해 장악했을 때 바로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가 레판토 해전으로 그 오스만의 길을 꼈고 지중해를 되찾았다. 그때가 바로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라고 그랬고 그의 강력한 함대를 우리 무적 함대라고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배운 적이 있어요. 네덜란드 독립전쟁 그때 엘리자베스 1세와 붙었었던 그때도 한 번 배웠습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 이제 뭉쳐 나온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파냐는 자, 재정복 운동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해 나갔다. 요거 신대륙 신항로 개척의 이제 배경이 되는 거죠. 재정복 운동, 레컨키스타 운동으로 계속해서 몇백 년 동안 이슬람을 몰아내면서 그 힘들이 왕권으로 집중됐던 거죠. 그리고 그 힘으로 뭐 한 겁니까? 옆에 나왔듯이 신항로를 개척해 나갔다. 결국 대서양으로 뻗어나갔고 그때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있는데 포르투갈은 인도 항로로 저 아프리카로 넘어간 거고 얘네가 대서양 건너서 아메리카를 결국 개척하고 그 이 아메리카 문명들을 무너뜨리고 거기서 딱 착취한 애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메리카로 나오는 그 모든 것들 거기 나오는 금과 은 특히나 금과 은 중에 은이죠. 은. 금보다는 은이에요. 은입니다. 은이요. 지난 시간에 포토시 이야기도 했죠. 결국 은이 대규모로 나왔고 그 은이 이제 중국 상품 사느라고 에스파냐가 태평양 건너서 우리 갈레온 무역도 봤었죠. 다 에스파냐가 은을 전 세계로 유통시켰던 과정들이죠. 바로 그 은을 대규모로 확보해 나갔었다. 그 모든 것들의 클라이막스가 이제 펠리페 2세가 되는 거죠. 그 모든 것들. 자, 거기 볼까요? 펠리페 2세. 그런 배경 속에서 밑줄 무적 함대. 자, 레판토 해전이죠. 레판토 해전에 승리를 거두었다. 오즈만장으로 격파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어벤져스입니다. 어벤져스 아시죠? 아이언맨. 아이언맨 그림 중에 여기 보면 인빈서블 아이언맨. 여러분 아이언맨은 알겠지만 인빈서블 무슨 뜻일까요? 인빈서블이 바로 무적이란 뜻이에요. 이길 수 없는 인이 이제 반대 뜻이고 빈서블은 가능한 이길 수 있는 뭐 이런 뜻이고 인이 붙으면서 무적 이길 수 없다. 바로 인빈서블이었어요. 무적 함대를 영어로 인빈서블이라고 하고 그의 스페인 말로는 아르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저 대서양을 누볐고 지중해를 누볐고 그야말로 해양의 시대에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펠리페 2세의 무적 함대. 그런데 이 무적 함대가 결국 패망하게 되죠. 자, 밑에 볼까요? 자, 쇠퇴 쪽 볼게요. 자, 첫 번째는 국내 산업의 육성을 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참 안타까워요. 아메리카에 은이 들어와서 유럽에 이제 가격혁명이 발생하고 가격혁명과 더불어서 상업혁명, 상업이 번성하는 시대에 꽃이 바로 에스파냐였어요. 그러면 상업으로 돈을 벌었으면 그 돈 가지고 다음 시대를 준비해야죠. 역사적으로 다음 시대가 뭡니까? 산업혁명. 결국 공장을 만들고 기계를 만드는 다음 시대를 에스파냐가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앞장선 나라였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겁니다. 한 치 앞을 못 본 거예요. 그냥 흥청망청 뭐 해가 지지 않겠지라고 생각한 건데 다음 시대를 준비하지 못한 그 죄가로 결국 신항로 개척을 주도해 나가면서 클라이막스에 이르렀던 에스파냐는 다음 시대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 그 주인공은 이제 영국이 되는 거죠. 그걸 보여준 게 바로 옆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네덜란드 독립전쟁에서 기억나시나요? 에스파냐 땅이었죠. 에스파냐가 네덜란드에 이제 지배했던 나라였고, 그래서 네덜란드의 고이센이 독립을 추구해 나갔고, 거기서 이제 싸움이 붙죠. 그래서 펠리페 2세의 무적 함대가 거기 갔는데, 공교롭게도 그 건너편에 있었던 영국이 이 전쟁에 개입하면서 싸움이 번져나갔는데, 그때 영국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자베스 1세죠. 엘리자베스 1세의 영국 함대하고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네덜란드 독립전쟁이라는 공교로운 상황에서 충돌한 겁니다. 그게 어찌 보면 유럽의 패권을 다투는 해전이었죠. 그 해전에서 누가 이겼다 그랬어요? 엘리자베스 1세가 이기면서 무적 함대가 최초로 패배하면서 펠리페 2세의 시대, 스페인의 시대가 마감되는 겁니다. 세계 3대 해전으로 꼽히는 해전이 있어요. 살라미스 해전은 우리가 봤죠. 우리 페르시아 전쟁 때 아테네가 페르시아에게 승리했던 게 살라미스 해전.
칼레 해전이 바로 이 해전입니다. 펠리페 2세의 무적 함대하고 엘리자베스 1세의 영국 함대가 붙은 영국이 이기죠. 세 번째가 이제 트라팔가 해전인데 요거는 이제 나폴레옹 때 이야기를 배울 겁니다. 요 세 가지는 다 세계사에 나오는 내용. 이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박물관에 가면 4대 해전이 있대요. 4대 해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순신의 명량해전입니다. 위대하죠. 위대합니다. 하지만 이순신의 명량해전은 우리나라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주장해도 뭐 이렇게 자랑스럽죠. 자랑스러워. 우리가 뭐 세계에 내놓아서 자랑스러운 것도 자랑스럽지만 우리가 자랑스러우면 자랑스러운 겁니다. 누구에게 꼭 인정받는다고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의 그런 아름다운 것도 있죠. 칼레죠. 자, 그래서 스페인의 전성기와 펠리페 2세의 쇠퇴 뭐 이런 걸 좀 살폈어요. 자, 뭐 자세한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데 뭐 못하겠어요. 자, 네덜란드 가겠습니다. 네덜란드. 자, 네덜란드는 방금 이제 펠리페 2세가 쇠퇴하는 그 과정에서 독립한 게 네덜란드죠. 네덜란드가 독립은 결국 30년 전쟁 끝나고 우리 베스팔렌 조약 때 승인된다 그랬죠. 승인된 스위스와 더불어서. 자, 에스파냐가 독립을 합니다. 에스파냐의 신교도들이 고이센이라고 하죠. 에스파냐로부터 네덜란드가 독립한다. 자, 네덜란드는 풍차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이제 노르만이에요. 노르만. 바이킹은 배. 바로 해적들이죠. 영국의 해적, 유럽의 해적들. 그러니까 이제 뭐 백이수라나는 뭐 뛰어난데 지금 항해, 대항해 시대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앞장설 수 있는 어떤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 선박 기술을 가지고 이제 그 바다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볼까요? 해외 진출. 여기서 해외 진출 그럼 바닷길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물산이 나는 동방으로 가는 선박길을 열어냅니다. 선박길을 열어내고 거기에다 거점을 마련해요. 뭐 이렇게 공격이 크고 하지 않기 때문에 뭐 나라를 지배한다기보단 거점을 마련합니다. 그 거점을 뭐라고 하냐? 동인도 회사라고 합니다. 동인도 회사는 이후에 우리 이제 동양이 열리고 제국주의 되고 식민이 되고 그럴 적에 그 천병 역할을 할 적에 다시 한번 출연할 겁니다. 네덜란드가 영국과 더불어서 이제 동인도 회사를 많이 개척하는. 그러니까 동인도라는 말은 그 콜럼부스가 서인도 제도를 그 쿠바의 서인도 제도 그거와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진짜 인도라는 뜻의 동인도 회사를 만들고 얘가 이제 자본주의로 따지면 최초의 주식회사이기도 하죠. 얘네는 이제 무역의 거점으로 거래도 하지만 대단히 천박해서 무역을 그냥 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야 그거랑 거래하자 라고 제안을 하는데 저쪽에서 싫어. 그러면 때리고 뺏고 죽이고. 그러니까 이 동인도 회사는 무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이 안 되면 비정상적으로 씁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민낯이죠. 민낯. 안 되면 되게 하라. 폭력과 물리력과 심리학성. 이게 바로 동인도 회사였습니다. 어쨌든 동인도 회사를 거점 삼았었고 그 옆에 보면 뛰어난 선박기술. 그렇죠. 뛰어난 선박기술로 중개무역을 했죠. 중개무역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거점들이 네덜란드뿐 아니라 영국도 뭐 프랑스도 막 수많은 나라들이 뭐 아메리카부터 동인도에 막 이렇게 식민지도 개척하고 거점을 가지죠. 그 거기서 뭐 엄청난 뭐 원자재부터 시작해갖고 자원 같은 걸 실어와야 되는 선박이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박수를 누가 네덜란드 중간에 껴서 중개무역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뭐 택배회사가 택배회사. 택배를 막 해주는 거. 그리고 중간 수수료를 막 떼먹는 거죠. 엄청나게 택배회사로서 부를 누렸다는 거예요. 부를 누렸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네덜란드의 시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 역사적으로 굵직한 자료를 남겼 그게 바로 일본의 에도 막부. 일본의 마지막 막부죠. 마지막 왕조 에도 막부에 와 교류를 합니다. 그 네덜란드와 교류하면서 꼽혔었던 일본의 문화. 일본에서 꼽힌 네덜란드 문화를 나낙이라고 해요. 나낙. 그 에도 막부 때 꼽혔었던 네덜란드 문화죠. 문화. 난이라는 게 네덜란드를 뜻합니다. 네덜란드 왜 네덜란드가 난이냐면 여러분 네덜란드를 영어로 네덜란드라고도 쓰지만 홀랜드라고도 합니다. 홀랜드가 네덜란드예요. 그 당시에는 홀랜드로 많이 불렸었고 이게 이제 홀랜드가 이제 중국이랑 교류하면서 중국 애들이 이제 그 이름을 한자로 바꿔버리죠. 뭐 이를테면 프랑스를 법국이라고 불란서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게 네덜란드로 홀랜드 그러니까 얘네가 한자로 뭐로 바꿨냐? 화란이라는 말로 바꿉니다. 화란. 그래서 그 중국에서 그래서 화란이라고 불러요. 네덜란드를. 그 화란이라는 말이 일본으로 들어오면서 난이 돼버린 거죠. 난이.
그러니까 난이라는 말은 화란인 것이고 화란은 홀란드고 홀란드는 네덜란드인 것이죠. 그러니까 난학은 네덜란드 학문. 어떤 네덜란드 학문이야? 일본의 에도막부. 당시에 있었던 에도막부와 교류하면서 꼽혔었던 네덜란드 학문인 거죠. 지금 그 당시에 그 일본 에도막부의 교류창이 나가사키예요. 다음에 일본에서 동양사 배울 적에 배울 겁니다. 나가사키고 여기가 나가사키에 이제 인공섬 데지마라고 있었습니다. 데지마에 이제 거점 삼았었던 서양 세력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서양 세력 깃발이 있네요. 저 깃발. 저 깃발이 네덜란드 깃발입니다. 저 깃발이 네덜란드 깃발이에요.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여기에 이제 나가사키의 데지마에 거점을 잡고 일본과 교류를 했던 거죠. 교류를 하면서 무역적으로도 교류했지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서양의 문물들이 같이 교류되는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의 학문이 일본에서 꼽힌다. 그게 바로 난학. 이래서 일본에 이렇게 난학이 발달한 네덜란드에 이렇게 거점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그 나가사키로 가려다가 이제 표류해서 여러분 그 벨테브레 우리나라 포류한 벨테브레 결국 한국인이 되죠. 박연이라는 사람. 그 사람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하멜이라는 사람도 제주도에 필요하죠. 하멜도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왜 네덜란드 사람이 자꾸 제주도에 필요해갖고 왔다 갔다 하냐? 여기 일본에 나가사키 가려다가 필요한 거예요. 네덜란드. 자, 그런데 네덜란드도 쇠퇴하는데 네덜란드도 영국 때문에 쇠퇴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국은 앞에 경쟁자들을 끊임없이 제거하면서 이제 성장하는 거죠. 그게 뭐냐? 거기 나오네요. 쇠퇴. 영국의 항해법. 자, 항해법 밑줄세 아주 중요한 거고 이게 이제 다른 사건과 결부돼요. 그 항해법은 뭐냐? 청교도 혁명 때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발표한 겁니다. 아직 안 배웠는데 다다음 시간 정도 배울 거예요. 영국이 시민혁명을 최초로 이룩하죠. 이 영국의 시민혁명이 2단계 혁명이에요.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으로 이어지는데 첫 번째 혁명이 청교도혁명입니다. 이 청교도혁명을 주도했던 사람이 크로멜이에요. 크로멜이 딱 보니까 네덜란드가 너무 이제 우리 물산들을 중개무역하면서 돈 벌고 있는 거지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항해법을 발표한 겁니다. 항해법 밑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짧게 적어놓으십시오. 야 이제 더 이상 네덜란드 배를 이용하지 않겠다가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네덜란드 배를 이용하지 않겠다의 다른 표현은 뭡니까? 이제 영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선박은 이제 영국 배로 한다. 영국 배로 한다고 네덜란드 배 안 쓴다고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국화하겠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을 가볍게 적으시고 이제 원문을 볼게요. 항해법의 원문을 해석해 보시면 돼요. 이런 내용이 아마 담겨 있을 겁니다. 더 이상 네덜란드 배를 사용하지 않겠다. 영국 배를 쓰겠다. 자, 쓰셨으면 자, 본 내용 보겠습니다. 청교도혁명의 크로멜이 발표한 항해법 내용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영국 및 다른 나라의 식민지, 즉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뭐 이런 데서 자라나고 있는 자라나서 생산되고 제조되는 물자들. 자, 물자들 결국 나왔어요. 그 물자들을 영국 혹은 영국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나 식민지. 자, 영국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나 식민지는 결국 영국이에요. 자, 영국에 수입할 경우 그것을 운송하는 선박의 선주는 결국 선박은 반드시 영국이 혹은 영국 식민지, 영국인이나 영국 식민지 다 영국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영국이 식민지를 운영하면서 가졌었던 여러 가지 선박을 영국이 하겠다 이런 거죠. 영국이. 자, 그래서 크로멜이 항해법을 발표하니까 가장 주요 고객, 가장 많은 고객이었던 영국이 돌아서 버리면서 네덜란드는 큰 시장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너무 부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영국에 따졌다가 전쟁이 벌어지고 개박살이 납니다. 결국 네덜란드의 시대도 영국으로 인하여 저물죠. 영국은 에스파냐를 저물게 하고 네덜란드를 저물게 하면서 자신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 주인공이 됐었던 바로 그 군주가 누구냐? 세 번째 군주, 바로 3번에 나오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죠. 엘리자베스 1세. 자, 엘리자베스 1세 한번 볼까요? 자, 배경은 앞에 있는 헨리 8세 얘기예요. 자, 헨리 8세가 종교개혁을 했었고요. 수장법이죠. 이혼 문제를 가지고 결국 교황과 대립하였고 내가 이제 영국의 국교, 내가 우두머리가 되겠다. 그게 이제 수장법인 것이고 그 수장법에 의해서 교회를 복속시키고 그리고 수도원을 해상시키고 교회가 가진 모든 재산을 몰수하면서 국가재정으로 다 편입시켜버리면서 강력한 어떤 종교적 군주가 돼버린 종교적 우두머리가 되죠. 그걸 발판 삼았던 게 엘리자베스 1세고 엘리자베스 1세는 수장법에 이어서 통일령을 발표하면서 통일법을 발표하면서 완연하게 영국 국교회를 확립한다 그랬죠. 그 내용은 중국 종교개혁 때 배웠습니다. 여기에 부가적인 내용이 이제 적힌 거예요. 엘리자베스 1세. 엘리자베스 1세는 말이죠. 대단히
결혼을 안 했죠. 사실은 아름다웠고 영국이 가장 잘 나갈 때이기 때문에 주변의 남자들, 뭐 왕실의 남자들이 다 결혼하자 그랬는데 결혼을 안 했어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한 말이 뭡니까? 나는 영국과 결혼했습니다. 영국과 결혼했습니다. 참 멋진 말이죠. 근데 이 말을 하셨던 분이 있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대한민국과 결혼했습니다. 참 놀라운 이미지가 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정말 그런지. 찾아봤더니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신상명세에 보면 존경하는 인물에 엘리자베스 1세가 나옵니다. 부모님과 더불어서. 정말 그런 모습이 있었구나. 여기 보면은 제가 눈에 취미가 참 예뻐요. 나랑 비슷합니다. 문화유산상 답사. 이런 거 교양 있는 거 여러분도 좀 봐라. 근데 좀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애창곡이 있어요. 애창곡. 애창곡이 뭐냐면 애창곡이 천생연분. 결혼을 안 하신 건 맞는데 또 하고 싶었던 마음도 없지 않았는 것 같은 느낌의 천생연분이라는 노래를 또 좋아한다고 하셔서 되게 좀 독특한 분이시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자, 엘리자베스 1세를 닮으신 분도 우리가 있었어요. 자, 통일법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국교장님. 자, 무적함대 격퇴는 아까 이제 말했죠.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1세는 앞에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독립전쟁을 계기로 해서 에스파냐의 펠리페이스의 무적함대를 물리친 사건 칼레전의 주인공 바로 엘리자베스 1세죠. 자, 밑에 보면 빈민구제법이 나와요. 빈민구제법. 자, 요것도 이제 내용상으로 따지면 이제 빈민을 구제했다 이런 거죠. 대단히 획기적인 법입니다. 예전에는 빈민들을 소위 말하는 불황자들을 처벌했어요. 이런 일도 안 하는 놈들. 이게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 거죠. 일을 안 하니까 이 꼴이 된 거야. 이게 이제 전통적인 빈민에 대한 해석이고 국가들은 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틀렸어요. 엘리자베스 1세는 구제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 어찌했냐면 빈민인데 노동력이 없어. 그러니까 뭔가 다쳤거나 뭔가 병이 들었거나 그 사람들은 국가가 보호해줘. 국가가 어쨌든 먹여주고 재워줘야 되는 것이고 빈민인데 노동력이 있어. 그러니까 몸도 멀쩡해. 정신도 멀쩡해. 이 사람들은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교육을 시켜줘서 정상적으로 이제 빈민으로부터 서로 벗어날 수 있게. 빈민인데 어린애야. 얘는 뭐 하는 가능성이 있잖아. 얘네들 도제 교육을 시켜서 교육으로서 얘네를 다시 정상화시켜요. 그러니까 이 빈민구제법의 결국 핵심 뭐냐? 빈민에 처한 건 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국가의 책임이고 국가가 할 역할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대단히 선전지명이에요. 그리고 이 빈민구제법이 국가의 사회복지제도의 원천이 되는 가장 또 기원이 되는 제도 중에 하나죠. 빈민구제법. 자, 두 번째는 중상주의, 뭐 당연한 이야기가 될 거고, 세 번째는 동인도회사 역시 네덜란드 더불어서 동인도회사를 설립해 나가면서 이 아시아 번역의 식민지 거점을 이제 확보하기 시작한 거죠. 엘리자베스 1세가 의외로 좀 명사만 떠있지만 명사들이 다 상당히 많이 빈출돼서 시험에 언급됩니다. 뭐 펠리페이스 마찬가지고요. 네덜란드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지막 볼까요? 마지막 군주. 프랑스의 루이 14세. 사실 펠리페이스도 엄청나고 엘리자베스 1세가 엄청나지만 우리가 절대 왕정 그러면 루이 14세죠. 결국 루이 14세입니다. 루이 14세. 예쁜 이 아이가 루이 14세예요.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6살 때 왕이 됐고 이 왕 즉위할 때 이 꼬마가 결국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 자란 루이 14세. 전혀 다른 사람 같죠? 여기 지금 나이가 좀 드신 거예요. 어렸을 땐 다 예뻤습니다. 이 사진의 좀 독특한 점은 뭐냐? 여러분 이분 각선미 느껴지시나요? 사실 위에는 이제 나이 드셨지만 각선미는 거의 뭐 20대야. 하이힐도 신으셨어요. 하이힐과 각선미는 여성이라고 많이 생각되지만 시대는 그렇게 예전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남성의 상징이었어요. 남성의 상징이 각선미였고 바로 이 하이힐이었습니다. 이 강력한 하체. 그리고 이제 위에 보면은 여기는 뭐 20대지만 저기 이제 나이가 들었죠. 얼굴에 이제 주름 잡혔고 머리털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대머리였고 가발을 쓰신 거고 입이 좀 이렇게 삐쭉하게 나왔죠. 할머니처럼 이렇게 하고 있죠. 이빨이 없었습니다. 이빨이 그럼 다 빠졌냐? 사실은 뭐 늙어서 빠졌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결국 이빨이 뭐 칫솔질을 잘 안 하니까 엄청난 세균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의사가 이빨이 만병의 근원이니까 이빨을 뽑아버리시자고. 그 말을 또 들어요. 그리고 이빨을 몽창 뽑아버린 거예요. 몸을 뽑아갖고 뭐 악의 그 병의 근원을 없앤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못 씹는 거죠. 못 씹는 거. 못 씹으니까 이게 음식들을 쪄먹는 거예요. 쪄서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렇게 이빨로 이제 부실 수 없으니까. 쪄먹다 보니까 이제 배가 더부룩해지는 거고, 배가 더부룩해다 보니까 방구가 많이 나오고, 뭐 변비라든지 뭐 배탈이라든지 이 늘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먹는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입안에서 악취나고 방구 끼고 막 똥 많이 싸고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이게 루이 14세, 여기 나와 만성 배탈로 고통하는 루이 14세. 루이 14세의 의자가 변기 의자예요, 변기 의자. 그러니까 회의를 하면서 딱 앉아서 회의를 주관하면서 변기 의자이기 때문에 응하를 하고 싶으면 그대로 응하를 하면서 회의를 주관. 대단히 뭐 엽기적인 모습인 것 같지만 뭐 그런 또 군주의 이면도 있었다 뭐 이런 에피소드 하나 말하면서 자 보겠습니다. 루이 14세. 어쨌든 절대 군주의 꽃이죠, 꽃. 배경은 자 앞선 군주가 앙리 4세예요. 앙리 4세. 우리 엘리자베스 1세도 종교 문제 해결하죠. 프랑스도 종교 문제를 해결한 게 바로 앙리 4세의 낭트 칙령 아닙니까? 결국 그 위그노를 해결하는 낭트 칙령으로 종교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자, 그 뒤에 등장한 게 이제 루이 14세고, 자, 루이 14세 옆에 말은 고유명사입니다. 루이 14세 고유명사예요. 자신을 태양의 왕이라고 불렀죠, 태양왕. 태양은 예전에 인노켄티우스 3세가 태양이라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태양은 오직 하나, 나밖에 없다. 절대성을 표현하는 것이고, 옆에 보면 뭐가 나와요? 짐이 곧 국가다. 역시 루이 14세의 가장 강력한 명사죠. 태양왕 혹은 짐이 곧 국가다. 내가 곧 국가다. 내가 없으면 국가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대군주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에요. 자, 즉위 과정에서 아까 어릴 때 즉위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시했었던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프롱드난이라고. 여기서 뭐 죽을 고비를 한창 넘깁니다. 그러니까 프롱드난이라고 이 귀족의 반란이 파리에서 터집니다. 파리에서 터져갖고 그 어린 그 루이 14세가 급히 막 생사를 뭐 넘나들면서 도망을 가요. 결국 이제 진압하고 즉위를 하는데 파리가 싫었어요. 파리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왜? 내가 거기서 죽을 고비를 넘겼거든. 이 트라우마가 된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후에 여러분 알다시피 루이 14세의 가장 큰 공적 중에 하나가 프랑스가 가장 자랑하는 베르사유 궁전을 루이 14세가 만들거든요. 바로 절대 왕정을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한다는 베르사유 궁전. 베르사유 궁전은 베르사유에 있는데 베르사유는 파리 옆이에요. 파리요. 그러니까 파리에다 안 지은 겁니다. 왜? 파리가 싫으니까. 우리 조선의 군주 이방원이 태종이 되죠. 태종이 경복궁에서 자신의 동생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경복궁에 자리 안 있었죠. 좀 그런 생각이 나서 그래서 창경궁을 지어서 주로 창경궁에서 운영합니다.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밑에 이제 베르사유를 궁전을 지었다. 그 이야기 밑에 나오네요. 자, 중상주의 나왔고요. 꼴베르 나오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꼴베르가 있었기에 루이 14세가 있었던 것이고, 꼴베르는 전형적인 중상주의를 추구했던 재상. 꼴베르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자, 베르사유 궁전을 지었다. 베르사유 궁전. 정말 근대가 낳은 절대군주가 낳은 가장 아름답다, 웅장하다, 화려하다. 요 베르사유 궁전에 바로 그 바로크 양식으로 지었다. 바로크 양식에 밑줄을 쳐놓고 이게 이제 서유럽 절대군주의 궁정의 양식이기도 해요. 바로크라는 말은 그랜드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바로크 옆에다 써놓으세요. 웅장하고 화려한. 그걸 보여주는 게 베르사유 궁전. 얼마나 웅장합니까? 이거 거의 도시예요, 도시 한 도시 궁전이. 이 안에 가장 대표적인 게 거울의 방입니다. 거울의 방. 정말 화려하죠, 정말. 지금 가봐도 뭐 눈부셔서 눈을 뜰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이 거울의 방의 웅장하고 화려. 이 웅장하고 화려함은 궁전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표현이에요? 루이 14세의 표현이고 절대군주의 표현이고 서유럽의 절대군주의 상징이죠. 자, 그래서 바로크 양식은 서유럽 절대군주의 양식, 그 궁전 양식이나 건축 양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루이 14세도 저물어 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낭트 칙령이 폐지된 거예요.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앞서 낭트 칙령 덕분에 사실은 본인이 잘했는데 이 루이 14세 생각은 뭐냐면 내가 유일한 절대자야. 태양은 하늘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공식 종교는 천주교예요. 지금 낭트 칙령으로 위그노를 공인했을 뿐이지. 루이 14세 입장에선 내가 천주교 믿으면 다 믿어야지. 종교도 하나여야지. 나라도 하나고 군주도 하나고. 그럼 종교도 하나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위그노를 탄압하는 거예요. 야, 더 이상 낭트 칙령 없어. 니네 다 천주교 믿어! 라고 해버린 거죠. 그 낭트 칙령을 폐지시켜버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 위그노 입장에서 봅시다. 뭐야? 나 여기서 그럼 종교 못 믿는 거야? 나 그럼 탄압받는 거야?
그럼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내가 왜 프랑스에 있어? 딴 데 가면 종교 지금 믿을 수 있어요. 네덜란드 가도 되고 스위스 가도 되고 영국 가도 되고 그게 다 지금 허용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위그노가 다 떠나요 프랑스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칼뱅 계열 아닙니까? 위그노도 그렇고 고이센도 그렇고 위그노가 칼뱅 계열이다 보니까 칼뱅 계열이 뭐예요? 상공인들 아닙니까? 상공인들이 뭐예요? 시민들이고 돈 버는 애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그노가 떠나버리면서 국부가 떠나버리는 거죠. 그게 문제였죠. 그새 헤아린 거 헤아리지 못한 거죠. 거기 보세요. 낭특칙령을 폐지하면서 위그노가 이탈하고 위그노가 상공인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산업에 타격을 미친다. 산업의 뿌리를 뽑아간 거예요. 뿌리를 뽑아간 거. 이것까지 헤아리지 못하고 결국 루이 14세가 자신의 권위만을 강조했던 거죠. 그 권위를 대외적으로 표방하기 위해서 그 옆에 보면 많은 전쟁에 참여해요. 그냥 자기가 대단하다고 여기 찝쩍 저기 찝쩍 그렇게 전쟁에 많이 찝쩍거리는데 이기는 게 없었다는 거죠. 이기는 게 없고 전쟁에 참여했다는 건 전비만 잔뜩 썼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재정은 탕진되는 거죠. 탕진. 그래서 위그노가 이탈해서도 국가 재정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리고 전쟁에 참여해서 국가 재정이 무너지면서 거기 마지막 뭡니까? 재정의 악화를 초래한다. 이 루이 14세 이후부터의 재정 악화가 결국 우리 프랑스 다음에 올 적에 뭐 만나는 줄 아세요?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의 시작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루이 14세. 역시 루이 14세하고 엘리자베스 1세는 고유명사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페르펜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지만 여기 두 군주들. 이 세 명의 군주 네덜란드 포함해서 네 나라는 뭐 시험에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아주 강력한 명사들이에요. 앞서 이제 항해법 하나 못 봤는데 항해법이 아까 청교도 혁명의 과정에서 항해법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종교 전쟁의 흐름 속에서 보면 항해법은 베스팔렌 조약 끝나고 나서 항해법이 발표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인과적으로. 왜냐하면 네덜란드가 독립전쟁을 하고 나서 베스팔렌 조약 때 이때 승인되는 거 아닙니까? 네덜란드 독립전쟁 와중에서 여기서 승인되고 네덜란드가 힘을 쓴다면 여기에서 썼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썼다가 여기서 타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독립 이후에 항해법이 발표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럼 항해법이 네덜란드 독립 이후에 발표됐다면 이게 청교도 혁명은 그 전에 발생했다. 아직 안 배웠지만 그런 어떠한 인과성이 있어요. 이런 아주 세부적인 걸 막 찝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인과성을 살짝 보여준 겁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동유럽의 절대군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